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을 승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 참 많죠. 이제는 중산층도 세금 없이 집 한 채 물려주기 어렵게 됐다고 합니다. 상속세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상속세 완화 얘기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야당에서도 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올해 세제 개편에서 상속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 완화 얘기를 할 때 늘 얘기되는 게 조세정이냐 아니면 세금 폭탄이냐 이런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논쟁 우리 홍기용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이게 그 재산이 갖고 있으면 그거를 과세하는 거기 때문에 재산의 가치가 이제 올라가면 세금이 늘어나는 그런 속성이 있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게 1999년도 12월 달에 개정을 하고 200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개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1992년 이후에 1999년도. 99년. 그래서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 건데 그게 벌써 24년 정도를 지나고 났는데 그동안에 물가 상승만 해도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과세 표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가 30억만 넘으면 최고 세율로 과세하겠다. 30억 넘으면 최고 세율 50%. 50% 과세하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30억 정도가 큰 돈이 아니게 된 거죠. 집이 웬만하면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12억대가 넘으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5년 전만 해도 상속세 내는 분이 8,400명 정도 됐는데 지금은 19,500명, 2만 명에 가깝게 부쩍 늘어게 된 겁니다. 뭐 세금도 3조 원대가 8조 5천억으로 늘어나는 등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거는 이제 결국은 부자 세금이 아니라 상속세가 이제 서민 세금이 됐다. 서민 세금이 네, 됐다. 서민들이 부담이 느끼는 세금이 됐다. 이렇게 돼서 지금 정치권을 비롯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999년 이후에 상속세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고 그 사이에 자산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대상자들이 늘어나서 부자 대상 세금으로 나온 상속세가 서민 세금이라고 하니까 이게 서민들까지 다 내는 건지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현동 교수님은 이런 논란에서 어떻게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상속세에 대해서 좀 개편은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로 뭔가 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개편해야 될 것이냐 이런 좀 강론에서의 세부적인 방향에 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문제이긴 하고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은 좀 낮추고요. 그다음에 고소득층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슈퍼리치라고 부르는데 고소득층에 대한 상속세 개편은 상속세를 좀 줄이는 방향은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각각 좀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원래 이 상속세가 우리가 입법 연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고소득층 이제 슈퍼리치를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망자들 그러니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상속세를 실제로 내는 사람들의 비율은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0.73%였습니다. 0.73%는 1%가 안 되었던 거죠. 1%라면 뭐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숫자, 분모, 분자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1%.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010년대 정도 들어가가지고 그 비율이 2.0%대에서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5년 정도 사이에 급격하게 그 비율이 증가를 했습니다. 잠깐 수치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가 2.9%고요. 2021년도가 3.7%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데이터가 2022년도까지가 나와 있는데 그게 4.53%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를 했느냐? 바로 뭐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시겠지만 바로 집값의 급등 때문이었습니다. 집값. 왜냐하면 상속세를 매기는 과세 대상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압도적입니다. 최근 통계를 좀 보자면 보통 한 60% 정도가 부동산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금이 사실 집값에서 급등을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중산층까지 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좀 넓어지는 그런 결과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좀 왜 우리가 신중을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이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바로 뭔가 하면 세수 문제입니다. 세수. 네. 아. 왜냐하면 지금 작년 2023년도에 상속세와 증여세, 사실 이제 증여세를 왜 제가 말씀드린가 하면 증여랑 상속세는 같은 포괄적으로 같이 봐야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걷어들인 세금이 얼마인가 하면 14조 6천억입니다. 상속증여세요 작년에. 네. 그러면 이제 비중은 뭔가 하면 총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올해 세수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요즘 뭐 세수가 펑크 네. 났다 그래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세수 역대 최대 지금 세수 결손이 일어났었죠. 근데 그러면 올해는 사정이 좀 괜찮으냐? 사실 굉장히 상황이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산층에 대한 과도한 상속세 납부 비율 확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줄어든다면 예. 그만큼 줄어드는데 고소득층까지 우리가 손을 대버리면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세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좀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이제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전체 상속받은 사람 중에서 상속세 납세자가 4.5%로 올라섰다. 그래서 중산층들은 조금 낮춰줘야 되는데 슈퍼리치들은 신중해야 된다. 다른 나라들은 상속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이 모든 세금은 그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네. 부합해야 합니다. 그래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만 높다든지 뭐 세수 상황이 안 좋아서 올린다든지 이것은 우리 국가 경제에 궁극적으로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가 국경이 다 개방되어 있고 네. 사유재산제도가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세금을 매긴다고 해서 그분들만 세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인데 첫째 외국에 예. 우리나라가 지금 내는 지금 증여세까지 말씀하셨는데 증여세하고 상속세를 합쳐서 총 세금에 차지하는 비중이 2.4%입니다. 네. 지금 전 38개 OECD 국가에서 1.0 넘는 국가는 딱 4개 국가예요. 아, 전체 세수 중에 상속증여세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 1%를 갖고 있는 넘는 국가. 네, 국가가 4개 국가인데 그 3개 국가가 다 1%대인데 우리나라만 2.4%예요. 2등이 벨기에인데 거기가 1.7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네 개 국가를 얘기를 열거하면 그 벨기에, 예. 우리나라, 그다음에 프랑스, 일본입니다. 그리고 15개 국가는 다 0% 수준입니다. 38개. 그리고 실제 상속세가 없는 데가 12개 국가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요? OECD 국가 중에서. 그래서 물론 뭐 자본이득과세로 이제 변환된 경우도 있지만 외형적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이득과세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녀가 받은 다음에 그거를 처분할 때 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속세가 없지만 나중에 그때는 안 되죠. 물려받은 사람이 처분할 팔 때 세금을 매긴다. 네,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점이 있다고 해서 공익적으로 세금을 안 내게 해줬는데 예. 그걸 팔아버리면 예를 들어 회사 같은 경우 있지 예. 않습니까? 주식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세금을 포함해서 12개 국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38국에 12개 국가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그런 나라에 가서 회사를 차리거나 예. 일부러 가서 자식도 차려서 자식에게 모자 바꿔주기 즉 아버지의 사업을 조금씩 자녀에게 넘겨서 줍니다. 1년에 절반 이상만 살지 않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재산 말고 외국에 있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외국인을 우리나라 와서 투자를 막는 그러한 요인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으로 유출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스웨덴 같은 데도 2004년, 노르웨이도 2014년, 체코도 2014년 최근에 있는 데는 아예 없앤 국가들입니다. 상속세를 폐지했어요. 폐지했습니다. 왜 그러냐? 부자들이 나간다는 겁니다. 아, 탈출. 네, 부자들의. 이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서 우리나라가 가질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그 사람을 발을 딱 묶고 외국 못 나가게 하고 이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너무 협소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국가 전체적인 국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유독이 높일 필요 없다. 왜 예. 1등을 만듭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우리나라가 왜 1등을 만드냐 전 세계에서 저 OECD 국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아요? 1등이에요? 1등입니다. 1등. 상속세 증여세 다 일본이- 뺀게 세금 중에서 아니 세금 전체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 세율로 보면 2등입니다. 세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최고 세율이 55%예요. 최고 세율이 50%. 50%, 네. 일본이 55%인데 예를 들면은 일본의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요. 네. 일단은 상속세를 80%를 유보시켜요. 안 내요. 그다가 5년 내에 그 조건이 맞추면 면제를 해주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다 나라마다 틀린데 예. 미국에는요. 얼마냐? 우리나라로 178억을 상속해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178억까지 상속 178억. 공제예요? 공제입니다. 기본 공제. 기본 공제가 원래 1,000만 불인데 네. 물가 수준까지 반영을 해줘가지고 매년 2, 3년마다 발표합니다. 국세청이. 그래서 지금 1,292만 불. 네. 현재 이걸 환산해 보니까 한 178억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없는 배우자들에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에게 5억 내지 35만 공제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소득 인당 국민 소득이 우리가 3만 불 대고 7만 불 대에서 한 2배 조금 넘는데 세금은 35배를 공제를 많이 해줍니다. 그럼 미국 가가지고 자녀를 상속을 하게 세금도 안 내게 하려고 하는 욕구가 안 생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금도 글로벌 비교를 해야 된다. 글로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우리나라 안에서만 해야만 이게 뭐 한다. 부자니 가난한지 해가지고 세금을 왕창 때리고 그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들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저 홍기영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김현동 교수님 말씀하신 이 중산층의 완화보다 결국 좀 슈퍼리치들에 대한 과도한 세금이 문제다. 아마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뭐 이제 홍 교수님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세부담 측면에서 봤을 때는 OECD 국가들이랑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좀 높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세부담 예, 측면에서. 맞는데 제가 좀 다른 측면에서 조금 좀 말씀을 좀 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실 이제 상속세라는 것의 본질은 소득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살아생전에는 번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요. 예. 그래서 남긴 재산에 대해서 사망 시점에 사망이라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세금이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상속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넓게 봤을 때는 소득세에 포함되는 그런 세금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름을 세금의 종목을 상속세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홍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 그것만을 봤을 때는 네. OECD 국가들에 비해서는 좀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우리가 팩트로 봤을 때는 맞는 거고요. 예. 아까 이제 저기 홍 교수님께서는 총 세수 대비 이제 비중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세금의 어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은 뭔가 하면 GDP 대비 GDP에 이 세금의 비해서 비중을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예. 보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게 비교해도 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2021년 기준으로 예. 0.7%입니다. 예. 0.7%고 OECD 평균이 0.2%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중이 어딘가 하면 프랑스랑 벨기에입니다. 아까도 프랑스 예, 벨기에가 그 이야기 굉장히 나오셨죠. 높았죠. 예, 총세수 대비 예. 이제 상속세 증여세 비중이 높다라고 있고 일본이 우리가 이제 법정 명목 세율이 좀 높은 나라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일본이 0.5%고요. 예. 그다음에 독일과 영국이 각각 0.3%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좀 다른 시각에서 네.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하면 아까 상속세라는 것의 본질이 소득세다. 소득세의 개념에 포섭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어떤 세부담의 적정성,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려고 했을 때는 상속세까지 같이 아울러 가지고 포섭해야 돼야지 우리가 소득세까지 소득세와 맞습니다. 상속세를 네. 다 봐서 그러면 제가 이제 한 가지 다시 말씀을 드리면 GDP 대비 제가 이제 세수 비중 기준으로 예. 쓴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 기준 같은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6.1%입니다. 6점 1%입니다. 뭐가 6.1이에요? 소득세 비중이요. 아, 소득세 예. 비중 GDP,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6.1%인데 OECD 평균이 8.3%입니다. 아, OECD. 그럼 낮죠.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흔히들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캐나다 예.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는 이제 저기 폐지한 국가는 아니고요. 뭔가 하면 이제 사망세라고 해가지고 그 사망 시점에 피상속인이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는 그 사망 시점에 바로 세금을 과세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간에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몇 %인가 하면
12.3%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2배입니다. 교수님 잘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속 증여세 비중 전체 GDP나 세목에서 상속세 비중만이 아니라 이 소득세 포괄해서 본다면 이게 높고 낮음이 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맞습니다. 네. 전체 GDP 대비 소득세로 보면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방금 이제 소득세 기준으로 소득세 범주로 상속세를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상속세가 이중과세일 수 있다. 살아있을 때 번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고 나서 이거를 이제 돌아가시면서 물려주니까 또 세금을 내니까 이중과세다. 그냥 돌아가시기 전에 다 쓰고 나면 상속세가 없잖아요. 좀 저축해서 남겨서 물려주면 세금을 물리니까 이중과세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원래 이게 물론 법적으로는 이중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으로 입법을 하면 그렇다고 그게 위헌은 아닌데 우리나라가 이 상속세를 부과할 때 유산세 방법이니 유산 취득세 방법이 된 게 있어요. 유산세냐, 네, 유산 취득세 취득세냐. 방법, 예. 무슨 좀 쉽게 설명 좀 그럼 해주실까요? 예를 들면 이 돌아가실 때의 과세 대상을 돌아가신 분 재산을 중심에서 크기의 세율을 곱하는 거고. 그게 물려주는 유산세 그냥 금액으로 방법입니다. 그냥 세금. 근데 유산 취득세는 뭐냐면 자녀마다 다 가져가는 게 틀릴 거 아닙니까? 상속받는 사람들. 네, 자녀가 많을수록 n분의 1 하면 적게 나눠서 되고, 가져간다. 그렇죠. 나눠 가지니까 자기가 가져간 만큼의 크기의 세율을 하면 초과누진세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버님을 할 때는 최고 세율 50%를 부과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홍 교수님 주장하시는 거예요? 주장도 하고 네. 아버지 중심으로 돌아가신 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중과세적 성격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가 소득세를 내고 물론 해서 취득을 했잖아요. 예. 근데 자기 재산을 중심으로 또 세금을 내니까 돌아가신 분이 벌고 돌아가신 분 중심으로 상속세를 무슨 얘기 계산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중 아니냐 이런 말 할 수가 있는데 취득세를 보면 이건 내 재산의 새로운 취익이다로 보면 이게 이중과세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OECD 국가의 대부분의 국가는 어떤 걸 채택하고 있냐? 유산 취득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산세가 아니라 유산 취득세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율도 우리나라보다 낮아. 유산세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한 4-5급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아주 유산세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제를 아까도 1,292만 불을 해주니까 예.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나라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뭐 이중과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글로벌 기준과 추세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바라다 보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러면 뭐 이중과세 문제보다는 유산세 받은 전체 물려주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받은 금액별로 받은 거에 대한 세율이 세금을 달라져야 물리는 된다는 유산 취득세로 바꿔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금 이중과세적인 요소도 배제하게 되고 그게 더 공평과세에 좀 가깝습니까? 네. 그게 오히려 공평한 거죠. 왜냐하면 자녀가 저 자녀에게는 여러 사정에서 많이 가져갔는데 요새 유언 판결도 뭐예요? 아니 불효자식 뭐 특별히 이상한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상속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한번, 그렇다면 가져간 만큼에 대한 세금을 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동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뭐 유산세와 유산 취득세를 우리나라 일부만 유산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유산 취득세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유산세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국가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과 영국, 덴마크 정도고요. 네. 나머지 이제 그 상속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은 말씀하셨던 유산 취득세 형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뭔가하면 공평이에요. 공평. 예, 그게 더 공평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보다 유산 취득세라는 형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네. 예. 만약 그 사례를 좀 원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50억을 그러니까 부모님이 50억을 가지고 있는데 자녀가 쉽게 5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인당 균등하게 나간다 그러면 10억을 취득하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부모님이 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1명입니다. 그러면 단독 상속으로 10억이 가게 되겠죠. 그러면 50억을 5명이 나누나 10억을 1명이 단독 상속을 받으나 인당 받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이 50억을 5명이 나누는 게 인당 내는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누진세율 때문에 그래요. 누진세율. 네네. 핵심은 누진세율입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누진세로 돼 있으니까 좀 나눠서 그래서 가져가는 게. 인당으로 받는 건 10억, 10억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공평이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세금은 같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다르니까 예. 공평하지 않는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겁니다. 뭐 정부도 이런 부분, 이런 방향으로 바꾸는 걸 좀 검토는 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이제 법을 바꿔야 되니까 네. 과연 합의에 이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는데 요즘 이 상속세가 또 문제가 되는 게 이 아까 말씀하신 이 중산층 우리 김현동 교수님 중산층의 상속세 완화를 했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우리 지금 평균 집값이 서울 네. 아파트 평균 집값이 이제 12억이라고 네. 했는데 네. 공제가 얼만데 이게 12억짜리 아파트만 해도 상속세를 내게 되는 거예요? 과세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일괄 공제라는 게 있어요. 물론 뭐 기초 공제 2억이니 뭐 자녀당 얼마 5천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적게 되면 일괄 5억까지는 무조건 세금을 안 내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네. 일괄 공제. 물론 그 다음에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네. 최소 5억부터 30억까지 공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이 자녀만 받으면 5억만 공제해 준다고 보면 되죠. 5억. 기본적으로 5억을 일괄 공제. 그 공제가 이제 너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게 되니까 결국 집값이 지금 평균이 12억 정도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 평균적으로. 네. 그러면은 일단 그 자녀가 받는다 그러면 그 12억이 되니까 5억이 초과되고 그러니까 이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조사를 인터넷에 봐보니까 1999년도에 그 강남에서 집 비싸다고 하는 것이 뭐 압구정동에 이제 있다고 해서 그때 보니까 한 40평대가 1999년에 5억대였어요. 5억, 4억, 5억. 1999년에 네, 보니까. 강남에서 가장 비쌌던 40평대 아파트가 5억이더라. 네, 그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을 또 이렇게 제가 국민은행 가서 보니까 아니 40%대가 거의 70억 정도 되는 데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분들이 그 24년 동안 있을 동안에 그대로 사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 집값이 올랐다고 자기가 우리 일반 사람들은 너 부자로 하지만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세금이라는 거는 세금은 지급할 부담 능력이 있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권의 박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보유과세에서는 무슨 돈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손에. 예. 그런데 이 집값이 올린 거는 내 집만 올라야 부자가 되는 거지 예. 다른 집도 다 오르면 부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 정책에 의해서 오른 거를 하나도 그때 물가 상승분이나 집값 상승분이나 이런 거를 그걸 고려하지 감안하지 않고 않고. 가만히 내둔 거는 순수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서민들 그런 분들도 뭐 꼭 그 20억, 30억이 꼭 서민이라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은 네. 그분들이 12억 정도 평균이 됐다면 예. 서울에서 아파트가 예. 그분들이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서민 중산층들이 이게 세금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개편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아까 김현동 교수님도 이제 중산층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공제를 좀 올려야만 된다. 그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공제되는 금액을 조금 조정을 해서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채, 집 한 채 정도는 우리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좀 포함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기술적으로 조정을 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어느 정도나 올리면 좀 합리적인 이런 뭐라 그럴까요? 여야가 조금 의견 일치를 볼 수 있다거나 뭐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 같은 걸 조금 무마하면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혹시 그러니까 있을까요? 뭐 그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2010년대 때 보면 우리 GDP 대비 상속 세수가 그때 한 2% 정도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2%대 정도로 아마 돌아가면 그때 이제 집 한 채 정도가 빠지는 그런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그거는 조금 지금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한 가지 뭐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10억이 넘어서는 데가 우리 흔히 말하는 마용성, 마포, 용산,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 성동구, 그런 광진구, 뭐 영등포, 동작 이런 거 다 넘어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 강남은 이미 20억을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지역 서울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과세 대상이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좀 조정은 확실하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산층까지 이 집 한 채 물려주는데 상속세를 내는 그런 부담은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다. 두 분의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 기업들 대주주 차원에서 볼 때 보통 가업 승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군 기업을 2세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줌으로써 뭔가 고용도 좀 유지하고 이런 기업들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상속세가 높고 공제가 좀 부족하다 이러면 어떤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나요? 이거는 우선 그 기업에 대한 것이 우리가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식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장의 일부 대기업에는 중과를 시켜요. 오히려 아니 금덩어리 갖고 있거나 빌딩 하나 갖고 있는 사람보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더 세금을 더 내게 한다. 할증 과세를 한다. 할증까지 상속세. 합니다. 전 세계에 찾아볼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 우리만 유일합니까? 아니 저는 지금까지 계속 쳐봐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모든 기관에서 발표할 때도 우리나라만 유일하다고 그러고 있고 예. 제가 뭐 모든 국가를 조사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최대 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할증하는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예, 물론 우리가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그냥 50%지만은 예. 일부 이제 대주주가 있는 그 큰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60%를 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대표적인 그 상징적인 신호입니다. 최대 주주의 네. 할증 과세가 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국가가 되려면 외국인이 돈을 싸들고 한국에 와서 대를 이어서 살아주는 것이 예. 그게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가 되는 거고 그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자꾸 그 어떤 그 대기업의 재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5 내지 한 7%뿐이 안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용 뭐 부회장이 뭐 이런 분도 회장.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되지만 근데 그분들은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문제냐? 그분 이렇게 드러난 사람들보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서 외국에다 투자하고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고 한국에다가 창업하지 않고 이게 문제인 겁니다. 미래 이게 법은 미래 예측 가능성이 갖고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이왕이면 너 투자 한국에서 하지 마 미국 가서 해 이런 분위기를 한다는 걸 주는 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에 있는 대기업의 재벌에 자꾸 시각을 주지 말고 예. 그렇게 해야 기업이 살고 우리나라가 투자하는데 지금 하나 예를 들면은 최근에 대기업이 배당률이 막 7, 8%로 올라갔습니다. 네, 배당을 좀 많이 하라고 그런 거죠. 한 몇 년 예전에 들면은 그 유보시키고 예. 뭐 문어발식 투자라고까지 비난받으면서 요즘은 투자를 했습니다. 주주 환원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배당을 좀 예전에는 높이라고 하는 거죠. 요새는 뭐 네. 배당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에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재용 회장입니다. 회장이네요. 3,200억을 배당을 받았다고 그래요 올해요. 네. 근데 이분이 그 돈을 어디다 쓸까? 보나마나 상속세 내는 데 쓰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2000년 10월 25일 날 그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그 다음에 세금이 상속세가 3조 9천억에서 6조 9천억으로 3조가 확 뜁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오면서 그 해에 그 다음에 7천억 뛰고 그 다음에 9천억 뛰고 계속 뛰게 하는데 이런 것들의 상당수가 재벌들이 이런 사람들이 세금 내기 바쁜 거예요. 세금 투자가 내기 아니라. 바쁘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네. 상속세 수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그렇습니다만은 네. 9조 몇 조를 더 걷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막고 기업하기 어려운 그런 국가를 하는 것이 오히려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네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 이제 주주의 주식 상속에 따른 할증과세. 20%입니까 할증과세가? 예, 할증과세가 20%는 과표의 20%를 올리면 실제 세율에는 50% 세율이 최우세니까 10%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통 세율이 60%라고 60%라고 할 수 얘기하는 있겠네요. 게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어떨까요? 이 기업 가업을 이어서 뭔가 계속 기업이 계속하는 기업으로 나가는데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신데 이 대주주 할증 과세 20% 추가하는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기 대주주 할증 과세와 관련해 가지고 법에서 명확하게 뭐 20% 할증 과세를 하는 나라에는 그렇게 뭐 없다라는 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없는 건 맞습니다. 다른 나라는 없다.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먼저 든다면 예. 법원에서 사법적인 판단을 합니다. 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해서 얘네들이 어쨌든 뭐 당신네들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가가 예를 들어서 뭐 주당 1,000원인데 경영권 프리미엄을 계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뭐 20%든 30%든 그건 사법부가 법원이 그 프리미엄을 계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판례가 있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에서 명확하게 그냥 일률적으로 20%의 할증과세를 매겨야 된다라는 것은 없는 건 맞으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어떤 재판부 판단에 의해서 반영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제가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사실 가업 상속 공제라고 해가지고 가업 상속 공제. 중소기업과 그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운영한 기간에 따라 가지고 300, 400억, 600억을
빼주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 가압 상속 공제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세부 규정에서 차이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는 아예 빼줘서 영구적인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거지만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세 이연을 해줍니다. 아, 그러니까 노출뿐이다. 지금은 안 내더라도 나중에 내라라고 이렇게 이연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압 상속 공제라는 게 없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홍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유니파이 텍스 크레딧이라고 해가지고 통합 세액 공제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은데 사실 이제 이게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TCJ라고 해서 일자리 감면 및 세제 감면법에 일자리와 관련 조세 감면법을 통과를 시키면서 네. 집권 시기 때 들어왔던 건데 이게 2026년도부터 다시 금액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일단 이 가압 상속 공제 이런 부분들이 뭐 일본은 좀 늦출 뿐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많이 좀 엇갈릴 수가 있겠는데 홍 교수님 짧게 만약에 여러 가지 지금 감세 논의가 있잖아요. 종부세, 상속세, 금투세 폐지까지 우리 재정에는 큰 문제 없겠어요? 그 짧게 좀 재정에는 일시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업 살리기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소득이 는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최소 네. 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속세 관련 논쟁 더 낮춰야 된다. 아니면 이 슈퍼리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견이 조금 달랐네요. 정기국회에서 과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상속세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